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남자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서 순간적으로 차가운 불꽃 같은 것이 타올랐다가 사라졌다. 그것은 명백한 적이었다. 유진은 그 순간적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 남자, 이민석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를 싫어한다. 기묘한 예감이 유진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2미터에 가까운 그의 키는 엄청난 위압감을 자아냈다. 그가 유진에게로 한 걸음 다가서자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요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유진의 눈이 커졌다. 그 제안 받아들이지. 대가는 필요 없어. 대신 조건이 있다. 그는 유진의 턱을 가볍게 들어올려 자신의 눈을 마주 보게 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피부에 닿자 유진은 쏘스라치게 놀랐다. 오늘 밤 당신은 내 여자야. 당신의 말, 행동, 눈빛 하나까지 전부 내 통제에 따라야 한다. 할 수 있겠나?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 유진은 그의 검은 눈동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이 남자는 위험했다. 이민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유진이 대답하자 남자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려졌다. 그는 유진의 손목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붙잡았다. 가자, 우리의 무대로. 그는 그녀를 이끌고 발을 나섰다. 유진은 영문도 모른 채 그에게 끌려가면서 자신이 방금 어떤 위험한 계약에 서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호랑이를 피하려다 용의굴에 제 발로 들어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을 뿐이었다. 남자의 이름은 권지혁,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제국, JK그룹의 총수, 그리고 태양그룹 이민석의 지방과는 오래된 숙적 관계에 있는 남자였다. 권지혁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파티가 열리는 연회장이 아니었다. 그가 멈춰선 곳은 JK호텔의 가장 높은 층, 오직 그만을 위해 존재하는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 앞이었다. 그가 지문 인식기에 손을 대자 소리 없이 문이 열리며 드러난 내부는 하나의 작은 왕국과도 같았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카펫처럼 펼쳐져 있었고 미니멀하면서도 최고급 소재로만 이루어진 가구들은 그 자체로 예술품이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유진의 낡은 구두가 어색한 소리를 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거대하고 비현실적이며 차가웠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심에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죠? 파티에 가야. 유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묻는 순간 거실 한쪽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던 한 남자가 다가와 권지혁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유진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설마 하는 의심이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남자는 유진을 흘긋 보더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김 비서입니다. 말씀하신 계약서 준비해두었습니다. 김 비서가 내민 서류철의 표지에는 JK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JK그룹,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태양그룹 따위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거대한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의 젊은 황제 권지혁. 유진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연인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었다. 하필이면 이민석의 지방과 최악의 라이벌 관계에 있는 JK그룹의 총수를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이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안지. 권지혁이 턱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아까 배서 보였던 희미한 흥미 대신 절대적인 권위가 서려 있었다. 유진은 마치 인형처럼 그의 말에 따라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다. 김 비서가 그녀 앞에 유리 테이블 위로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유진은 떨리는 시선으로 제목을 읽었다. 전략적 파트너십 이행 계약서. 연인 대행 계약 같은 낭만적인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다. 차갑고 비정한 비즈니스 용어만이 가득했다. 읽어봐. 권지혁이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말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유진을 지켜보았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관찰하는 거미처럼. 그의 눈빛은 여유롭고 치명적이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계약서의 첫 장을 넘겼다. 건축 설계도를 검토하듯 그녀는 본능적으로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일방적이었다. 제1조 목적본 계약은 갑 권지혁과 을. 한유진 이 상호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한시적인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의 목표 태양그룹 이민석 부사장에 대한 견제 및 까바의 비즈니스 이익 극대화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할 및 의무. 을월은 계약 기간 동안 갑의 공식적인 파트너 역할을 수행한다. 을리의 모든 공개적인 발언, 행동, 시선 처리는 갑의 사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갑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한다. 제3조 정보 제공. 을은 태양그룹 및 이민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갑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여기에는 라온 건축사무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제4조 비밀 유지. 을은 본 계약의 존재 및 내용, 그리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갑과 JK그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영구적으로 누설할 수 없다. 위반 시 라온 건축사무소의 자산가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한다. 제5조 계약의 대가. 갑은 을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대신 갑은 계약 기간 동안 을과 라온 건축사무소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위협으로부터 전략적 보호를 제공한다. 본 계약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이익은 갑에게 귀속된다. 마지막 조항을 읽는 순간 유진은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전략적 보호라니 교묘한 말장난이었다. 그는 그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미끼이자 도구로 사용해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민석이라는 늑대를 피하려다 권지혁이라는 호랑이의 입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다. 마음에 안 드는 조항이라도 있나? 권지혁이 나직하게 물었다. 그의 눈은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유진은 계약서에서 눈을 떼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두려움에 잠식당했던 마음이 어느새 차갑게 가라앉고 건축가로서의 냉철한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대로 끌려다닐 수만은 없었다.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장님, 그녀가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자 권지혁의 한쪽 눈썹이 흥미롭다는 듯 살짝 올라갔다. 어디를? 제5조. 계약의 대가 부분입니다. 모든 유무형의 이익은 갑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공정합니다. 불공정하다고? 네, 이 계약으로 인해 라온이 회생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면 그 이익까지 회장님께 귀속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이 계약을 하는 것이지 통째로 넘기려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당돌한 지적에 옆에 서 있던 김 비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감히 JK그룹의 총수가 내민 계약서에 토를 다는 사람은 지금껏 없었다. 하지만 권지혁은 불쾌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어떻게 수정하고 싶지? 본 계약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태양그룹 관련 비즈니스 이익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추가해 주십시오. 라온의 독립적인 경영권은 침해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최소한의 방어선이었다. 권지혁은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의도를 가늠하려는 듯 깊고 집요했다. 잠시 후 그는 김 비서를 향해 고갯짓했다. 김 비서, 들었지 수정해. 회장님, 김 비서가 놀란 표정을 감추며 노트북을 열어 즉시 조항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작은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주인이 강아지에게 장난감을 던져주듯 그녀의 요구를 너무나 쉽게 들어주었다. 그것은 그에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였다. 어쩌면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지도 몰랐다. 너도 있나? 없습니다. 그럼 서명해. 수정된 계약서가 다시 유진의 앞에 놓였다. 그녀는 잠시 펜을 든 채 망설였다. 이 종이 한 장에 자신의 운명과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거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길은 없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는 한유진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그녀가 서명을 마치자 권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이제 당신은 공식적으로 내 파트너다. 그리고 내 파트너는 이런 모습으로 전장에 나가지 않아. 그가 손뼉을 치자 펜트하우스의 다른 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문가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을 실은 행거,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 모든 것이 순식간에 준비되었다. 2시간 주지. 그녀를 완벽하게 바꿔놔. 권지혁의 명령에 유진은 반박할 틈도 없이 전문가들의 손에 이끌려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녀는 화려한 실크 드레스로 갈아입혀지고 얼굴에는 정교한 화장이 덧입혀졌으며 머리는 우아한 스타일로 다듬어졌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목에 걸렸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은 더 이상 그녀가 아는 한유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낯설고 화려하며 위험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다. 마치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빚어낸 완벽한 작품처럼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권지혁이 드레스룸으로 들어왔다. 그는 거울 앞에 선 유진의 모습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을 유진은 읽을 수 없었다. 만족감인지 혹은 단순한 감상인지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유진의 몸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그의 청아 희미한 향수 냄새가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다. 이제부터 연극 시작이다. 그가 그녀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에 목덜미가 간질거렸다. 내 옆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마. 누구에게도 눈길 주지 말고 오직 나만 봐. 이민석이 말을 걸어오면 대답은 내가 한다. 넌 그저 내 옆에서 행복한 척 웃기만 하면 돼. 알겠나? 알겠습니다. 요하.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이끌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그들은 VVIP 파티가 열리는 최상층 연회장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좁은 공간 안에 흐르는 침묵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했다. 유진은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다.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 쌍의 연인.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 다른 목적을 숨긴 채 아슬아슬한 계약으로 얽힌 두 사람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권지혁이 유진의 귓가에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쇼타임이다. 나의 파트너. 그리고 문이 열리자
찬란한 샹들리에 불빛과 수많은 사람들의 소음이 그들을 덮쳤다. 전쟁의 막이 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양쪽으로 열리자 눈부신 빛의 파도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한유진을 덮쳤다. 연 회장은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이루어진 샹들리에 아래에서 금빛으로 넘실거렸다.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이 값비싼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풍경이었다. 권지혁의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 같았다. 그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연 회장을 채우고 있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와 그의 허리를 감싼 팔에 안겨있는 낯선 여자 한유진에게로 일제히 쏠렸다. 저 사람 JK그룹 권지혁 회장 아니야. 맞아. 저 사람이 이런 파티에 모습을 드러내다니 믿을 수가 없는데. 그보다 저 여자는 누구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인데. 사방에서 나직한 속삭임이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유진은 수백 개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을 관통하는 것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몸을 굳혔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권지혁의 지시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경련을 일으켜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허리를 감싼 권지혁의 손에 희미한 힘이 들어갔다. 그것은 진정해라고 말하는 듯한 단단하고 안정적인 신호였다. 유진이 고개를 들자 그의 서늘한 눈동자가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위해 준비된 무대라는 듯. 그는 완벽한 지배자로서 군림하고 있었다. 괜찮아. 그냥 나만 봐.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유진은 마법에 걸린 것처럼 소란스러운 주변의 소음 대신 그의 목소리에만 집중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떨림이 조금씩 멎어갔다. 그녀는 그의 팔에 조금 더 몸을 기댄 채 연습했던 대로 부드러운 미소를 얼굴에 띄웠다. 권지혁은 그녀를 이끌고 연 회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가 나아가는 길을 따라 사람들이 마치 모세 앞의 홍해처럼 양쪽으로 갈라졌다. 그들은 경외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이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을 쳐다보았다. 유진은 권지혁의 어깨 너머로 사람들의 얼굴을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발견했다. 연 회장의 중앙. 몇몇 아첨꾼 같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오만하게 웃고 있는 이민석. 그는 오늘 밤의 주인공인 양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무언가 떠벌리고 있었다. 그는 아직 이쪽을 발견하지 못한 듯했다. 권지혁 역시 그를 발견한 것이 분명했다. 그의 걸음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민석을 향해 나아갔다.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위협적이었다. 이민석 주변의 사람들 중 한 명이 먼저 그들을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어 이민석의 팔을 툭툭 쳤다. 부사장님, 저기 왜 이래 시끄럽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뒤를 돌아본 이민석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권지혁, 그리고 그의 팔에 다정하게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유진. 이민석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가 상상했던 그림은 이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유진이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무릎 꿇거나 혹은 파티에 나타나지 못해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민석의 얼굴이 당혹감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이내 시뻘건 분노로 물들어가는 전 과정을 유진은 똑똑히 지켜보았다. 샴페인 잔을 쥔 그의 손에 힘줄이 툭 붉어져 나왔다. 마침내 권지혁과 유진이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주변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민석 부사장, 오랜만이군.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지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유쾌하기까지 한 것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이민석은 권지혁을 애써 무시한 채 불타는 듯한 눈으로 유진을 쏘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한유진 씨, 이게 지금 무슨 짓이지? 당신이 왜 저 자와 함께 여기에 있는 거야? 그의 소유욕과 분노가 담긴 무례한 질문에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입술을 달싹이는 순간 권지혁이 그녀의 앞을 미세하게 가로막으며 나섰다. 그의 키 큰 몸이 유진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주었다. 이 부사장, 내 파트너에게 말 거는 방식이 꽤 무례하군. 권지혁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연 회장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것 같았다. 파트너 웃기지 마. 권지혁,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고 이성을 잃은 이민석이 막말을 내뱉으려는 순간이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권지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한유진 씨인 동시에 내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내 것을 함부로 대하는 걸 아주 싫어하지. 나의 사람, 그 단어가 연 회장 안에 폭탄처럼 터져 나왔다. 주변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민석의 얼굴은 이제 붉은색을 넘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권지혁의 공개적인 선언은 이민석에게 가하는 최고의 모욕이었다. 그가 그토록 손에 놓고 싶어 했던 여자가 하필이면 최악의 정적인 권지혁의 것이라고 만천에 공표된 셈이었다. 말도 안 돼. 이민석이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그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향해 절박하게 외쳤다. 한유진 씨, 이 자가 무슨 협박을 한 거야 말해봐.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그것은 이민석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유진을 구하려는 기사라기보다는 장난감을 빼앗긴 어린아이의 억지에 가까웠다. 유진은 권지혁의 지시를 떠올렸다. 넌 그저 내 옆에서 행복한 척 웃기만 하면 돼. 그녀는 이민석의 절박한 눈을 피하고 대신 권지혁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처럼 그의 팔을 꼭 껴안으며 그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다. 어떠한 말보다도 더 강력하고 확실한 거절의 표현이었다. 그녀의 행동에 권지혁의 입가에 옅은 만족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민석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보다시피 내 사람은 나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이는군. 이제 그만 자리를 비켜주겠나. 당신 같은 사람에게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어서 권지혁은 더 이상 이민석을 쳐다보지도 않고 유진을 이끌고 그를 스쳐 지나갔다. 이민석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지금 연 회장을 뒤덮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묻혀버렸다. 이민석은 완벽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패배했다. 권지혁은 유진을 데리고 인적이 드문 테라스로 향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들이닥치자 그제야 유진은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수고했어. 옆에 선 권지혁이 무심하게 말했다. 칭찬이라기보다는 결과에 대한 평가에 가까운 말투였다. 연기 실력이 제법이더군. 건축가 말고 배우를 했어도 됐겠어. 이게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유진이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방금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민석의 그 분노에 찬 눈빛,
그는 결코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의 승리는 더 큰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누리영과 권지혁이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 물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는 무슨 짓이든 할 사람입니다. 그렇겠지. 권지혁은 시내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당신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그의 적은 이제 나다. 그의 말에는 오만함과 함께 절대적인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유진은 옆에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그의 옆모습은 위험하면서도 이상하게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확실히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의 굴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 호랑이는 적어도 그녀를 물어뜯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았다. 지금 당장은 오늘 밤 당신은 최고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지혁 회장님. 유진이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권지혁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계약의 일부였을 뿐이야. 그리고 방패는 공격을 막아낼 뿐이지. 전쟁을 끝내지는 못해.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 테니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다. 차가운 밤 공기가 한유진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텅 빈 사무실에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불빛이 만들어내는 눈부신 강물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아버지이자 대한민국 건축계의 거장이었던 한 교수의 유작인 라온 건축사무소의 재무제표가 붉은 경고등처럼 흩어져 있었다. 마이너스, 끝없는 마이너스의 행렬. 그의 말처럼 이민석의 사무실에서는 지독한 분노와 함께 잔혹한 복수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오늘 밤의 굴욕을 몇 배로 되갚아주기 위한 더 교활하고 무자비한 계획이. 유진아, 라온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이지. 우리는 그 그릇을 정성껏 빚는 사람들이고.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 부사장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산산조각난 크리스털 잿더리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이 간밤에 이민석을 집어삼킨 광기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권지혁의 오만한 미소와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한 척 웃던 한유진의 얼굴이 떠올라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게 맴돌았다. 그 따뜻하고 단단했던 목소리는 이제 그녀에게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렸다. 아버지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이제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포식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포식자의 아들 이민석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노리고 있었다. 멍청한 놈, 바로 1시간 전 이민석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오만함과 역겨운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며 태양그룹의 총수이자 그의 아버지인 이 회장이 들어섰다. 그는 아들의 난장판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더니 소파에 앉아 시가를 꺼내 물었다. 한유진 씨, 아직도 내 제안을 고민하고 있나? 시간이 별로 없는데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이성을 잃고 대한민국 상류층 전체의 웃음거리가 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나?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이민석 부사장님, 사업적인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 해주시죠. 아버지, 그 자식은 절 모욕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우리 태양그룹 전체를 능멸한 겁니다. 유진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비웃음 소리에 손끝이 차게 식어갔다. 이민석이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이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사업하? 그래, 사업 얘기도 되지.
내일 아침이면 라온은 최종 부도 처리될 거야. 내 아버지의 걸작이라는 그 설계도들도 헐값에 시장에 풀리겠지. 네가 직원들 월급 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거. 다 알아. 안쓰럽더군. 그래서 분에 못 이겨 방이나 때려 부수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 권지혁은 지금쯤 네 꼴을 보며 비웃고 있을 거다. 원하는 게 뭐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시 똑똑해.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내일 저녁 VVIP 파티에 내 파트너로 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 약혼녀로 소개될 거고 넌 그저 아름답게 웃기만 하면 돼. 그럼 라온은 물론이고 내 아버지의 명예까지 내가 지켜주지. 어때? 간단하지? 진정한 사냥꾼은 사냥감이 반항할 때 흥분하지 않아. 숨통을 끊을 급소를 찾을 뿐이지. 그의 말은 달콤한 독약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자존심을 팔아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라는 악마의 속삭임. 유진은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이민석은 그녀의 재능을, 그녀의 회사를, 그리고 그녀 자신을 트로피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에게 굴복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다. 이 회장은 길게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그의 눈은 늙은 뱀처럼 교활하게 빛났다. 거절합니다. 권지혁이 그 계집을 내 사람이라고 했다지. 좋아. 그럼 그 소중한 장난감이 어떻게 부서지는지 똑똑히 보여주어라. 권지혁이 미처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잔인하게 아버지의 말에 이민석의 얼굴에 비틀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복수의 방향을 찾았다. 권지혁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하지만 한유진과 그녀의 위태로운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라온을 넘기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이민석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민석은 즉시 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가라앉은 대신 독처럼 차갑고 잔혹해져 있었다. 후회하게 될 거다. 한유진, 넌 내일 아침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결국 내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되겠지. 지금 당장 라온 건축사무소가 참여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 리스트를 가져와. 특히 그들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드림스페이스 아트센터 설계 공모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심사위원 명단, 제출 마감일, 그리고 한유진이 사용하는 자재 납품업체까지. 먼지 하나까지 전부 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유진은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이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은행, 투자자, 동료들까지 모두 태양그룹의 압력에 등을 돌렸다. 희망은 없었다. 잔인한 게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직원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민석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단 하나의 방법이라도. 한편 라온 건축사무소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들떠 있었다. 간밤의 파티 소문은 재계에 파다하게 퍼졌고 직원들은 이제 태양그룹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한유진이 JK그룹 권지혁 회장의 연인이라는 소문은 그들에게 동아줄과도 같았다. 그의 계획의 핵심은 밥앞 VIP 파티였다. 그곳에서 그는 한유진을 자신의 여자로 공표하며 라온의 합병을 기정사실화하려 할 것이다. 만약 그 자리에
유진이 다른 남자와 함께 나타난다면 그것도 이민석이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그보다 더 대단한 남자와 함께. 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권지혁 회장님을...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그녀의 주변에 그런 남자가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 파티는 대한민국 연연 1%의 부와 권력이 모이는 곳. 그곳이라면 하룻밤 동안 그녀의 파트너가 되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돈으로, 아주 큰 돈으로. 이제 우리 회사도 살았네요. 그것은 그녀가 평생 경멸해온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유진은 낡은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목적지는 VVIP 파티가 열리는 JK 호텔의 최고급 바, 더 스카이. 그곳이라면 분명 이민석의 허를 찌를 만한 배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직원들의 기대에 찬 시선의 유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 하룻밤의 연극이 가져다준 위태로운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직원들을 독려하며 드림스페이스 아트센터 공모전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 프로젝트는 라온이 외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더 스카이의 공기는 무겁고 농밀했다. 최고급 위스키와 시가향, 그리고 나직하게 흐르는 재즈 선율이 뒤섞여 현실과는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유진은 이런 장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차림새를 의식하며 바의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다. 라온의 설계안은 친환경 신소재인 루미나셀을 활용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마감일은 단 사흘 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정교한 모형 제작과 기술 사양 보고서 제출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바 안을 훑었다. 모두가 값비싼 옷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찾는 종류의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은 천박한 졸부이거나 권력에 빌붙으려는 기회주의자들처럼 보였다. 이민석 앞에서 당당하게 그녀의 연인 행세를 할 만한 카리스마와 배짱을 가진 남자는 없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에 터졌다. 실패였다. 역시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유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꽂혔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바의 가장 깊숙한 곳. 통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다. 그는 혼자였다. 칠흑같이 어두운 맞춤 정장은 그의 길고 단단한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고 테이블 위에는 위스키 한 잔이 전부였다. 그는 술을 마시지도 야경을 보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존재 자체만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다. 설계팀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날렵한 턱선과 오뚝한 콧날만으로도 비범한 외모의 소유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진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도 절대적인 통제력의 아우라였다. 그는 이곳의 다른 누구와도 달랐다. 그는 포식자였고 나머지 모두는 그의 사냥감처럼 보였다. 방금 루미나셀 납품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답니다. 저 사람이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계약금까지 다 지불했는데. 유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동시에 기묘한 확신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구두굽 소리가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태양그룹 자회사에서 자기들한테만 독점 공급하라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는군요. 위약금의 2배를 물어주겠다면서 당장 계약을 취소하라고.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마침내 그녀가 그의 테이블 앞에 섰다. 남자는 그때까지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유진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직원들의 얼굴에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루미나셀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재였다. 지금 와서 다른 자재로 설계를 전면 수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민석의 공격은 정확하게 라온의 숨통을 겨누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그제야 남자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그림자 속에서 그의 얼굴이 드러났을 때 유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조각처럼 차가운 이목구비,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동자. 그 눈동자가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국내에서는 그 업체가 유일합니다. 해외에서 구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마감은 모레 오후 5시입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마치 값비싼 예술품을 감정하듯 냉정하고 분석적이었다. 유진은 처음 느껴보는 위압감에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절망적인 침묵이 사무실을 짓눌렀다. 유진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민석은 그녀에게 희망을 맛보게 한 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것을 빼앗아 가려 하고 있었다. 전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권지혁에게 연락해야 할까?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순간적인 유혹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계약서에 명시했던 독립적인 경영권 조항이 떠올랐다. 이것은 라온의 문제이고 그녀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다. 그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정말로 그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릴 것이다. 비즈니스 제안입니다. 모두 잠시만 진정해요. 남자의 입가에 희미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유진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동요하던 직원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런 곳에서, 이런 시간에 낯선 여자에게 받는 비즈니스 제안이라 흥미롭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국내외 자재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시 검토해 주세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신소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다른 루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스키처럼 깊고 서늘했다. 유진은 그의 비꼬는 듯한 말투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문에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았다.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수십 군데의 자재상과 연구소에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대답은 모두 똑같았다. 그런 자재는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오해하실 상황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전 진지합니다. 오늘 밤 제 파트너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14시간도 차에 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노트북으로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스팸 메일이라 생각하고 지우려던 유진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제목이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수표책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호기심에 메일을 열어본 그녀의 눈이 커졌다. 메일에는 단 2개의 파일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물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 파일은 태양그룹의 내부 보고서로 보이는 문서였다. 루미나셀 납품업체를 태양그룹의 유령 자회사가 인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명백한 사보타주 증거였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모욕적일 수도, 미친 여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아우라라면 분명 이민석을 압도할 수 있을 터였다. 그리고 두 번째 파일. 그것은 독일에 위치한 작은 신소재 연구소 리치테크의 소개서와 연락처였다. 소개서에는 그들이 루미나셀보다 한 세대 더 발전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아르테 루미나라는 신소재를 개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JK그룹이 소액 투자한 R&D 파트너라는 작은 문구가 파일 하단에 적혀 있었다. 남자는 수표책을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유진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다. 흥미,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유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권지혁의 방식이었다.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를 그녀의 손에 쥐어준 것이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이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를.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유진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즉시 국제전화를 걸었다. 시차 때문에 독일은 깊은 새벽이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에 잠긴 듯한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제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단 몇 시간이면 됩니다. 그저 제 옆에 서서 제 남자친구인 척만 해주시면 됩니다. Hallo, 남자친구라. Guten Morgen, mein Name ist Eugene Han aus Südkorea. 남자는 나직하게 그 단어를 읊조리더니 몸을 등받이에 깊숙이 기댔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는 유진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유진은 유창한 독일어로 자신을 소개했다. 대학 시절 독일 건축을 공부하며 익혀둔 언어였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과 드림스페이스 아트센터 프로젝트의 중요성, 그리고 왜 아르테 루미나가 필요한지를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에는 절박함과 함께 전문가로서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역할극에 나를 캐스팅하려는 이유가 뭐지? 입에 남자는 많을 텐데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연구소장은 그녀의 설계 컨셉과 신소재 활용 계획을 듣고는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상용화 전인 기술을 외부, 그것도 한국의 작은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망설였다. 당신은 달라 보이니까요. 다른 사람들과는. 저희에게는 단지 자재가 아닙니다. 이 소재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할 최고의 무대입니다. 저희의 설계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유진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절박함이 목소리에 묻어나왔다. 유진은 즉시 설계안과 시뮬레이션 영상을 연구소장에게 보냈다. 몇십 분이 흐른 뒤 연구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저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오만하고 힘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앞에서 저를 지켜줄 방패가 필요합니다.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한 소장, 당신은 우리 소재의 가능성을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어. 이 프로젝트는 예술이야. 침묵이 흘렀다. 남자는 다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유진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거절의 말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며. 그녀는 천천히 수표책을 거두려 했다. 그럼 바로 그때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필요한 만큼 보내주겠소. JK그룹의 전용기를 이용하면 12시간 안에 서울에 도착할 거요. 대신 조건이 있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아르테 루미나의 공식 파트너는 라온이 되는 거요. 그 남자의 이름이 뭐지? 물론입니다. 기꺼이.
이민석입니다. 태양그룹의 이민석 부사장. 전화를 끊은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다. 해낸 것이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기존의 루미나셀보다 훨씬 뛰어난 신소재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다. 여러분, 밤샐 준비됐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설계를 전면 수정합니다. 더 위대하고 더 완벽한 작품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직원들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라온 건축사무소에 모든 불이 환하게 켜지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유진은 밤을 새워 설계를 수정하며 문득 권지혁을 떠올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던 걸까? 그녀는 그에게 빚을 졌다.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거대한 전략적 빚을. 그가 쳐놓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그녀는 한 발 더 깊이 들어와 있었다. 밤샘 작업으로 퀭한 눈과 피로에 지친 몸이었지만 드림스페이스 아트센터 공모전 설계안을 성공적으로 제출한 라온 건축사무소의 모든 직원들의 얼굴에는 희열이 가득했다. 한유진은 그들의 중심에 서서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묵직한 감정이 남아있었다. 이번 승리는 온전히 그들의 힘만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내민 권지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그녀는 그에게 빚을 졌다. 그리고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했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의무감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인지는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김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조는 언제나처럼 정중했지만 내용은 명령에 가까웠다. 한유진 소장님, 회장님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대외적으로 두 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공식적인 자리.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들의 모든 만남에는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다. 그녀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약속된 장소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JK그룹 소유의 프라이빗 갤러리였다. 그날 저녁 유진이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권지혁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거대한 추상화 작품 앞에 선 채 팔짱을 끼고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다. 일에 집중할 때와는 또 다른 깊고 고요한 분위기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돌아보았다. 왔으나 기다리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니, 나도 방금 왔어.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한 말투였지만 유진은 그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에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무는 것을 느꼈다. 피로가 가시지 않은 안색을 살피는 것 같기도 했다. 이번 일 감사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본론을 꺼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다. 회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겁니다. 전략적인 판단이었을 뿐이야. 권지혁은 예상했던 대답을 했다. 그는 감상적인 분위기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듯 벽에 걸린 다른 작품으로 시선을 옮겼다. 태양그룹이 당신 회사를 집어삼키면 그들의 몸집은 더 커지겠지. JK에 좋을 게 없어. 난 내 비즈니스를 한 것뿐이야. 그렇다 해도 저와 라온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은혜는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연극에 더 충실하도록 해. 이민석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는 선을 그었다. 그들의 관계는 철저한 비즈니스이며 감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일 뿐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유진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실망감이 피어올랐다. 그들은 갤러리 안을 천천히 함께 걸었다. 작품에 대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서로의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감정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다.
유진의 발걸음이 한 건축 모형 앞에서 멈췄다. 그것은 지금은 고인이 된 유명 건축가의 초기 작품으로 미완성인 채로 남겨진 설계안을 모형으로 재현한 것이었다. 유진은 홀린 듯 모형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던 분의 작품이에요. 그녀도 모르게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꿈과 이야기를 담는 그릇을 만드는 일이라고. 그래서 건축가는 누구보다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늘 강하고 냉철해 보였던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연약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알던 한유진은 생존을 위해 싸우는 전사였지만 지금 그의 옆에 있는 여자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딸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라운을 이끌면서 그 말을 수없이 되뇌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꿈이나 이야기 같은 건 사치일 뿐이더군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회장님께 그런 무례한 제안까지 했던 거고요. 그녀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권지혁을 돌아보았다. 회장님 같은 분은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죠.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나셨을 테니 그것은 약간의 원망이 섞인 도발이었다. 하지만 권지혁은 불쾌해하는 대신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모든 걸 다 가졌다고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내가 1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비행기 사고였어. 비통에 잠길 시간도 없었어. JK그룹을 집어삼키려는 친척들과 늙은 여우 같은 이사들 틈에서 살아남아야 했거든.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이들이 가장 먼저 내 등에 칼을 꽂더군.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뼈에 사무치는 고독과 냉소가 서려 있었다. 내가 가진 건 JK그룹이라는 이름뿐이었어. 나머지는 전부 내 손으로 피를 묻혀가며 빼앗고 지켜내야 했던 것들이야. 왕관은 생각보다 무겁거든. 한유진 씨, 유진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를 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황제가 아니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홀로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그와 그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공유하고 있는 동지였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를 더 이상 두려운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권지혁 역시 그녀에게서 자신과 닮은 외로운 투사의 모습을 발견했다. 갤러리를 나온 그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채 올랐다. 권지혁이 향한 곳은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허름한 골목에 숨어있는 작은 한식집이었다. 의외의 장소에 유진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끔 데려오셨던 곳이야. 식당 아는 날 같지만 정갈했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다. 그들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화려한 파티장에서의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소박했지만 유진은 훨씬 더 편안함을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였다.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잠시 서 있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이 무심코 차가워진 팔을 문지르자 권지혁이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의 천이 남아있는 재킷은 따뜻하고 묵직했다. 감사합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내 파트너 역할을 제대로 못할 테니 그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행동에 담긴 배려를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비즈니스도, 계약도, 복수도 모두 잊은 채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함께 서 있었다. 차를 가지러 간 김비서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유진은 처음으로 이 계약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했다. 그리고 권지혁은 자신의 재킷 아래에서 비를 피하는 작은 어깨를 보며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낯선 감정이 단순한 전략적 보호 이상의 의미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단단했던 갑옷에 틈이 생겼고 계산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예기치 못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가짜 연인 관계는 진짜 감정의 무게 아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의 집 앞에 차가 멈췄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기 전 권지혁이 나직하게 말했다. 이민석이 곧 다시 움직일 거야. 이번엔 더 교활하게 나오겠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진심 어린 걱정에 가까웠다. 네. 유진은 그의 재킷을 벗어 돌려주고는 차에서 내렸다. 그녀가 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권지혁은 차가 떠나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가 한유진이라는 변수로 인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유진과 권지혁 사이에 낯선 감정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할 무렵 태양그룹의 이 회장 부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잔혹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민석의 첫 번째 패배는 그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권지혁이 한유진이라는 약점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어설프게 가지만 쳐내니 방역의 빌미만 준 거다. 태양그룹 회장실. 이 회장은 아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나무를 쓰러뜨리려면 뿌리를 공격해야지. 그것도 가장 약해진 순간에 그들의 새로운 계획은 교활하고 양면적이었다. 한유진과 권지혁을 동시에 공격해 서로를 도울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고립시켜 파멸시키는 것. 공격의 첫 번째 화살은 예상대로 한유진에게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업계의 압박이 아니었다. 이 회장이 수십 년간 뇌물로 관리해온 정계의 인맥이 동원되었다. 어느 날 아침 라운 건축사무소에 국세청과 건축안전관리국의 조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압수수색 영장을 내민 그들의 명분은 탈세 및 건축법 위반 혐의였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됩니다. 저희는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고 안전 규정 또한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유진은 항의했지만 그들은 기계처럼 사무실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압수해갔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가짜 증거들이 이미 제출된 상태였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리 건축가 한유진, JK그룹 회장 등의 업고 불법 저질렀 나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유능한 건축가에서 부도덕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그리고 공격의 두 번째 화살은 정확하게 권지혁의 심장을 겨누었다. 태양그룹이 JK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JK건설에 대한 적대적 M&A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JK건설은 바로 드림스페이스 아트센터의 시공을 맡을 가장 유력한 회사였다. 태양그룹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J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권지혁은 순식간에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쪽에서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경영권 방어 전쟁을, 다른 한쪽에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파트너를 구하기 위한 싸움을 이민석 부자는 권지혁이 결국 여자가 아닌 사업을 택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JK그룹의 긴급 임원 회의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회장님, 지금 한유진 소장 스캔들 때문에 주주들의 동요가 심각합니다. 당장 그녀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경영권 방어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이제 우리 그룹의 독입니다.
꼬리 자르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원로 임원들의 빗발치는 요구 속에서도 권지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은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스크린 속에서는 조사관들에게 둘러싸여 홀로 힘겹게 맞서고 있는 한유진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지도 울고 있지도 않았다. 다만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지친 얼굴로 굳게 입술을 다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권지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분노, 이 회장 부자의 비열함에 대한, 그리고 그녀를 이 지경까지 몰리게 만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임원들은 그녀를 독이고 꼴이라고 불렀지만 그에게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김비세요. 네츠 회장님, 지금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알겠습니다. 태양그룹의 적대적 M&A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시겠습니까? 권지혁은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을 차갑게 둘러보며 말했다. 아니, 더 중요한 발표가 될 거다. 1시간 후 JK그룹 본사 로비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 전체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권지혁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태양그룹의 사무실. 이민석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권지혁이 곧 한유진을 버리는 발표를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었으니까. 먼저 태양그룹이 제기한 JK건설 인수 시도에 대해 JK그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권지혁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M&A가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무모한 도박일 뿐입니다. JK는 그 도박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으며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알립니다. 그의 오만한 선언에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 다음에 터져나왔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라온 건축사무소 한유진 소장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민석은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순히 저의 연인이 아닙니다. 이민석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올라갔다. 바로 그거야. 버리는 거야. 권지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중앙에 있는 방송사 카메라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마치 화면 너머의 누군가에게 직접 이야기하려는 듯이 한유진 씨는 제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기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민석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권지혁은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섬광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스캔들이 아니라 청혼입니다. 현재 한유진 소장과 라온에 가해지는 모든 부당한 공격은 JK그룹의 미래 안주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 JK그룹의 모든 것을 걸고 응징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백 개의 질문이 터져 나왔지만 권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상을 내려왔다. 같은 시각 압수수색으로 엉망이 된 사무실 구석에서 작은 모니터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한유진은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자신을 향해 청혼하고 있는 권지혁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해서 연기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이건 계약에 없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연극을 넘어선 너무나도 위험하고 거대한 도박이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던져진 거대한 구원의 밧줄 앞에서 느끼는 혼란과 충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를 올가매던 전략적 계약은 이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빼도 박도 못할 결혼 서약이 되어버렸다.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 권지혁의 폭탄 선언은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한유진을 범죄자 취급하며 사무실을 휘젓고 다니던 조사관들의 기세가 눈에 띄게 꺾였다. 그들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전화를 받는 그들의 얼굴은 당혹감과 경악으로 창백해졌다. 상부로부터의 압력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JK그룹의 미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은 그 어떤 법 조항보다도 강력한 방패였다. 저희는 이만 철수하겠습니다. 수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관들은 쫓기듯다 서류들을 챙겨 꽁무니를 빼기 바빴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았던 라온 사무실에 어색한 정적이 찾아왔다. 직원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모니터 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권지혁의 청혼 장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사무실 문이 열리며 김 비서가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경호원 여러 명이 서 있었다. 한유진 소장님, 이제 가시죠. 어디를 말입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소장님의 안전은 저희 JK가 책임집니다. 회장님의 펜트하우스에 머무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닌 통보였다. 유진은 반박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뒤지를 부탁한다는 말만 남긴 채 김비서와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차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그녀와 권지혁의 이야기로 들끓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었음을 실감했다. JK호텔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권지혁은 거실 중앙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에서의 격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다시 원래의 차갑고 냉정한 지배자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유진은 그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멈춰 섰다. 그녀의 두 눈은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고마움이 뒤섞여 복잡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계약서엔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청혼이라뇨. 제 인생을 온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 셈이에요. 그 구경거리가 아니었다면 당신 인생은 지금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구르고 있었을 거다. 권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맞받아쳤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들은 당신을 미끼로 날 공격한 거야. 당신을 파멸시켜서 내게 타격을 입히려 했지. 그런 상황에서 미끼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나.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다. JK그룹 회장의 약혼녀라는 타이틀은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갑옷이야. 제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장님 마음대로 제 인생을 결정할 권리는 없어요. 권리, 이 회장 부자가 당신의 인생을 짓밟을 때는 어떤 권리가 있었지? 이건 전쟁이야. 한유진,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가장 확실한 전략을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당신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의 방식은 독단적이고 폭력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를 구했다.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체스판 위에 말이 되어버렸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날부터 유진의 황금 세장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펜트하우스 안의 삶은 눈이 멀 정도로 화려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의 사이즈에 꼭 맞는 명품 옷들이
드레스룸에 준비되어 있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가 그녀만을 위한 식사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경호팀이 배치되었고 태양그룹의 그 어떤 위협도 그녀에게 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동시에 숨막히는 감옥이기도 했다. 그녀는 허락 없이는 펜트하우스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다. 창밖을 내려다보면 호텔 입구에 진을 치고 있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보였다. 친구들과의 통화도, 직원들과의 자유로운 소통도 제한되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섬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아버지의 유산인 라온 사무실의 냄새마저 아득하게 느껴졌다. 며칠간의 혼란과 무력감이 지나간 후 유진은 이대로 그의 인형으로만 머물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가 자신을 이 전쟁의 파트너로 인정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권지혁이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갔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권지혁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회장님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였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건 보호가 아니라 사육에 가깝습니다. 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싸우고 싶습니다. 당신의 옆에서, 당신의 파트너로서. 권지혁은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의도를 가늠하려는 듯 깊었다.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지? 이 회장 부자가 우리를 공격한 방식 그대로 갚아줘야죠. 그들은 법과 언론을 이용해 저를 매장하려 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가장 더럽고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유진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 안에는 건축가 특유의 냉철한 분석력과 승부욕이 번뜩이고 있었다. 저는 건축가입니다. 태양그룹이 지난 수년간 진행해온 모든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도와 자료들을 분석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비리의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부실 공사, 자재 빼돌리기, 비자금 조성, 모든 비리는 결국 숲과 도면 위에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권지혁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흥미롭다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나약한 모습 뒤에 숨겨진 강인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보호받아야 할 공주가 아니라 함께 전장을 누빌 여전사였다. 여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지금부터 이 펜트하우스는 JK그룹의 전쟁 상황실이 된다. 그의 명령과 함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략기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JK그룹의 최고 법률팀과 정보 분석팀이 펜트하우스로 소집되었다. 거실의 거대한 벽면은 순식간에 수십 개의 모니터로 채워졌고 태양그룹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그 위로 쏟아져 들어왔다. 어색했던 동거인 관계는 이제 완벽한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바뀌었다. 그들은 밤낮 없이 함께했다. 유진은 건축가로서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태양그룹 건설 프로젝트의 비리 의혹들을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권지혁은 그녀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팀을 움직여 증거를 수집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들은 때로는 전략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했고 때로는 지친 서로에게 말없이 커피를 건네주기도 했다. 로맨틱한 데이트나 달콤한 속삭임은 없었다. 대신 치열한 논쟁과 공동의 목표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가고 있었다. 유진은 권지혁의 냉철한 판단력과 제국을 이끄는 리더십에 감탄했고 권지혁은 유진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위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에 깊이 매료되었다. 어느 깊은 새벽, 모든 팀원들이 돌아가고 펜트하우스에 단둘만 남았을 때였다. 수많은 자료들 속에서 유진은 소파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다. 권지혁은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길고 짙은 속눈썹 아래로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손길에 유진이 희미하게 잠꼬대를 했다. 설계, 다시 권지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잠든 그녀의 몸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그들의 조용한 전쟁터를 비추고 있었다. 전략으로 시작했던 청혼. 이제 그에게는 그 청혼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현실로 만들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전쟁이 끝나면 그는 그녀에게 진짜 반지를 끼워주고 싶었다. 펜트하우스 상황실에서의 밤샘 작업은 일상이 되었다. 한유진과 권지혁, 그리고 JK그룹의 핵심 인력들은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성전을 벌이고 있었다. 수많은 자료의 홍수 속에서 초반의 의욕은 점차 끈질긴 인내심으로 바뀌어갔다. 이 회장 부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하게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고 있었다. 사가서요. 며칠째 수십 개의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에 파묻혀 있던 유진의 입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밤샘으로 붉게 충혈된 그녀의 눈은 그러나 사냥감을 발견한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상황판 앞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권지혁과 팀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쏠렸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형 스크린에 여러 개의 설계 도면을 동시에 띄웠다. 하나는 태양그룹이 최근 완공한 서해대교, 다른 하나는 시청 신청사, 그리고 마지막은 국립컨벤션 센터의 도면이었다. 모두 수천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적인 프로젝트였다. 이상합니다. 이 세 개의 프로젝트 모두 설계도상으로는 최고 등급의 강철과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도면의 특정 부분을 확대했다. 그곳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하중 계산 공식과 재료 역학 데이터가 적혀 있었다. 구조 계산이 미묘하게 이상해요. 마치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제로는 더 값싼 저강도 자재가 사용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안전 계수를 아슬아슬하게 조작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감사관이나 비전문가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오직 최고의 건축가만이 간파할 수 있는 미세한 불일치였다. 그녀는 권지혁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위한 비용 부풀리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거대한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진의 분석에 상황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범죄였다. 권지혁의 얼굴이 서리발처럼 굳어졌다. 정부팀, 내리 회장님, 한 소장이 지목한 새 프로젝트의 모든 하청업체 리스트, 자재 납품 기록, 그리고 관련된 모든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지금부터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권지혁의 명령과 함께. JK의 정보력이 총동원되기 시작했다. 유진이 찾아낸 작은 균열은 이제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거대한 실마리가 되었다.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권지혁의 팀은 태양그룹이 서류상으로는 최고급 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꾸민 뒤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차액의 대부분을 이 회장 부자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사실을 밝혀냈다. 빼돌린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장부상의 조작을 입증한다 해도 실제 건축물에 저급 자재가 사용되었다는 물리적인 증거와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필요했다. 김현수 부장, 2년 전 서해대교 공사 현장에서 자재 문제를 제기하다가 부당 해고된 인물입니다. 현재는 작은 지방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가 한 남자의 프로필을 스크린에 띄웠다. 권지혁의 팀이 그를 찾아가 회유했지만
그는 태양그룹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기를 거부했다.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유진이 나섰다. 권지혁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보자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회장님의 사람들이 찾아가면 그는 위협으로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같은 업계의 전문가, 건축가로서 다가간다면 이야기가 다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유진은 경호원들도 따돌린 채 홀로 김현수 부장이 일하는 지방의 공사 현장을 찾아갔다. 허름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만난 김현수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JK그룹 회장님의 약혼녀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전 드릴 말씀 없습니다. JK그룹 약혼녀가 아니라 건축가 한유진으로서 찾아왔습니다. 부장님, 유진은 위협적인 태도 대신 자신이 직접 분석한 서해대교의 구조 계산서를 그의 앞에 펼쳐 보였다. 부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계산서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 다리는 언젠가 무너질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거고요. 그때 가서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녀는 돈이나 신변보호를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엔지니어로서의 그의 양심과 직업적 자존심에 호소했다. 김현수는 한참 동안 설계도면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결국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금고에 숨겨두었던 서류 뭉치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실제 자재 납품서와 이민석이 직접 서명한 이면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이민석 그 자식은 악마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제 가족까지 위협하며 저를 짓밟았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물증이 확보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서해대교에 사용된 강철이 설계도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물리적 증거였다. 그날 밤 JK그룹의 특수요원들이 투입된 007 작전과도 같은 비밀 작전이 펼쳐졌다. 인적이 끊긴 새벽. 요원들은 서해대교의 교각에 접근해 레이더와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고 콘크리트 코어 샘플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 상황실로 분석 결과가 전송되었다. 결과 나왔습니다. 교각에 사용된 철근의 인장 강도가 설계 기준치의 60%에 불과합니다. 콘크리트 배합 비율 역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팀장의 보고가 끝나자 상황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민석 부자는 단순히 돈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설치해 놓은 것이었다. 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제 이 싸움은 라온을 되찾기 위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썩어빠진 권력을 심판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 되었다. 모든 증거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회계 장부, 이면 계약서, 내부 고발자의 증언 녹취록, 그리고 교각의 성분 분석표까지. 완벽한 승리를 위한 모든 무기가 준비되었다. 권지혁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파트너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터뜨릴 무대를 정해야겠군. 그의 시선이 달력의 한 날짜에 멈췄다. 그곳에는 태양그룹 정기 주주총회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이 가장 화려한 축제를 벌이는 날.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장례식을 선물해 줄 거다. 결전의 날이 정해졌다. 결전의 날. 태양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 이민석과 이 회장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주주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었다. 권지혁의 갑작스러운 약혼 발표로 잠시 휘청였지만 그들은 곧 JK건설에 대한 공격을 멈추는 대신
라온에 대한 법적 압박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제스처를 취했다. 세상 사람들은 JK와 태양, 두 거대 그룹이 결국 적당한 선에서 타협했다고 생각했다. 이민석은 한유진이 결국 권지혁의 화려한 세장 속에 갇힌 애완조가 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권지혁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결국 그녀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채 한 발 물러섰다고 믿었다. 오늘 주주총회는 태양그룹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 태양그룹은 지난 수년간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한 위대한 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회장의 힘찬 목소리가 볼룸 안에 울려 퍼지고 주주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이민석은 의자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볼룸의 정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눈부신 역광을 등지고 권지혁과 한유진이 서 있었다. 권지혁은 칠흑 같은 정장 차림으로 평소처럼 냉정하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장내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옆, 순백의 드레스 차림을 한 한유진은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고 그 표정에는 심판을 내리러 온 여신과도 같은 서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무슨 짓이야? 이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허둥지둥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권지혁의 뒤를 따르던 JK그룹의 경호원들이 한치의 틈도 없이 그들을 제압했다. 권지혁과 한유진은 마치 레드카펫 위를 걷듯 당황한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권지혁 회장,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 회장이 마이크에 대고 노성을 질렀다. 하지만 권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단상 아래에 멈춰 서서 옆에 있던 보좌관에게서 무선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이 자리는 태양그룹의 미래를 논하는 중요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이 회사의 부실 경영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일부 주주들의 대리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차갑고 논리적인 목소리에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민석 부자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한유진 씨, 저 여자는 왜 데려온 거야? 스캔들 메이커를. 이민석의 외침에 유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손에 든 태블릿 PC를 든 채 이민석이 아닌 주주들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맑고 힘이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건축가 한유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믿어왔던 태양그룹의 빛나는 성공 신화는 사실 부패와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 회장의 연설 영상이 나오고 있던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지직거리더니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서해대교의 복잡한 설계 도면이었다. 이것은 태양그룹이 시공한 서해대교의 설계도입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이 부분의 구조 계산은 고의적으로 조작되었습니다. 더 값싼 저급자재를 사용하고도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최소한의 안전 계수만을 남겨둔 채로 말입니다. 건축가인 그녀의 전문적인 설명은 그 어떤 변호사의 변론보다도 설득력이 있었다. 주주들 사이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거짓말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이민석이 발악했지만 스크린의 화면은 곧바로 태양그룹의 비밀 자금 흐름도로 바뀌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수천억 원의 공사 대금이 이 회장 부자의 해외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에는 권지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이 배당금으로 받았어야 할 돈,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쓰였어야 할 세금이 바로 저 계좌로 들어가 이민석 부사장의 요트와 별장을 사는데 쓰였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이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바로 그때 스크린의 전 태양건설 부장이었던 김현수의 얼굴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어떻게 진실을 묵살하라는 협박을 받았는지, 이민석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가족을 위협했는지를 눈물로 증언했다. 저 자식. 이민석이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가 스크린의 전원을 뽑으려는 듯 날뛰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오른 마지막 증거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해대교 교각 성분 분석 결과 보고서. 결론 설계 기준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저강도 철근 및 콘크리트 사용 확인. 모든 것이 끝났다. 볼룸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주주들의 고함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기꾼들, 내 돈 내놔. 이 회장은 충격에 휘청거리다 결국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민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라는 말만 중얼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볼룸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JK그룹의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이 회장 부자를 향해 곧장 걸어왔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태양그룹 이철수 회장, 이민석 부사장, 수사팀을 이끄는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L법상 횡령 및 배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가 체포영장을 내밀자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올라가 이 회장 부자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엔발,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민석은 최후의 발악을 하며 거칠게 저항했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해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이 회장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받았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부자의 오만했던 제국이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볼룸의 모든 혼란 속에서 권지혁과 한유진은 조용히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주변으로 터져 나오는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승리의 축포처럼 느껴졌다. 권지혁이 유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는 그의 단단한 팔에 몸을 기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 이것은 단순히 라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정의가 불의를 이긴 위대한 승리였다. 그 승리의 중심에 그들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태양그룹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이철수 회장과 이민석 부사장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수감되었고 부실 경영의 극치를 보여준 태양그룹은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여파로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진단이 시행되었다. 세상은 시끄러웠지만 정의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라온 건축사무소는 이제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갖게 되었다. 한유진은 드림 스페이스 아트센터 설계 공모전에서 압도적인 평가로 최종 당선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건축가, 타협하지 않는 장인, 정신의 소유자라며 극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권지혁의 약혼녀라는 타이틀에 기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롯이 자신의 실력과 신념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았다. 사무실은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로 활기가 넘쳤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지만 단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한유진과 권지혁의 약혼 관계였다.
세상 사람들은 세기의 커플이라며 그들의 결혼을 기대했지만 정작 두 사람은 전쟁이 끝난 후 어색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상황실은 사라졌지만 그들을 묶고 있던 전략적 약혼이라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직접 준비한 서류 봉투를 들고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권지혁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날카로운 긴장감 대신 깊은 고요함이 느껴졌다. 오랜만이군. 그가 돌아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사무실은 괜찮나? 네, 회장님 덕분에요. 내 덕이 아니라 당신 실력 덕이지. 짧은 대화 속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숨을 한번 고르고 결심한 듯 그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계약 종료, 합의서입니다. 권지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유진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의 계약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태양그룹은 무너졌고 라온은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 더 이상 이 가짜 약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장님도 저도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그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녀는 그가 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 길고 길었던 연극을 끝내주기를 바랐다. 권지혁은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열어보지는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유진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오가는지 그녀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내려앉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 말이 맞아. 그의 말에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역시 그는 동의할 생각이었구나. 모든 것은 결국 비즈니스였을 뿐이니까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은 이제 끝내야지. 권지혁은 그렇게 말하며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천천히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찢어버렸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그의 손에서 바닥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회장님, 유진이 당황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권지혁은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무심하게 내려다보더니 그녀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 계약은 끝났어. 대신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JK그룹의 총수인 그가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기자회견장의 카메라 앞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무대 위도 아니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있는 고요한 펜트하우스의 거실이었다. 권지혁은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진짜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그녀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부드러웠다. 한유진, 처음 당신에게 접근했던 건 분명 전략적인 계산 때문이었어. 하지만 당신을 알아갈수록 내 계산은 모두 틀어지기 시작했지.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지혜,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당신의 용기를 보면서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이제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나 가짜 약혼자는 필요 없어. 나는 당신과 진짜 인생을 함께 그려나갈 파트너가 필요해. 더 이상 전략이나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내 옆에 있어 주겠나. 그의 눈동자가 오롯이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그녀가 그토록 끝내고 싶었던 계약은 사실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끝나지 않기를 바랐던 유일한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번이고 눈물이 멈추지 않은 채로 늦둥늦어하여 그녀의 대답에 권지혁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환하게 번졌다. 그는 일어나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꼭 맞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